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의 어떤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홍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방역상과 관련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계속 연일 그 확진자 수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842명까지 지금 됐는데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먼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폭증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적용 10일에서 12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정도부터는 확진자가 이전 주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중단하게 되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이나 모레쯤 확진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방역당국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금부터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4단계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매우 거세기 때문에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내일 발표되게 되는데요. 지금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조치를 2주 만에 그만두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확산세가 지속되면서도 중증 환자가 이전 유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중단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50대의 중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유행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지금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려면은 네. 8월 말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진행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하셨던 분들도 2회 접종까지는 최대 3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9월 초 정도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월 초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9월 초까지는 유지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계를 조금이라도 내릴 경우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50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당초 그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짧고 굵게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4단계 플러스 알파 대책, 이런 걸 내놓을 때 좀 더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는 거, 지금 4단계가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현재 4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정말 봉쇄에 가까운 것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짧고 굵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지속적으로 유행이 또 발생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조치만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비수도권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며칠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숫자가 한 달 전만 해도 비수도권에서 5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확산세의 속도만 본다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2단계 내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확산세를 막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 데이터를 봐도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높였으면은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점차 줄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일부 광역시에서는 3단계보다는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서울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부정확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사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자가진단 키트가 4차 대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가 도움이 되는지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데요. 자가진단 키트는 위험성률이 높고 무증상이나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게 되면 다시 PCR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PCR 기반 검사를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가진단 키트는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근거 기반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가검사 키트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대표적으로 PCR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청해부대 같은 이런 함정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진단 키트 중에 정확성이 높은 항원 검사보다 항체 검사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PCR 검사를 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저는 신속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센 이유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 안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생존의 무기이고요. 변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거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좀 더 전파력이 세게 변화하게 되는데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서 접촉자를 더 늘리게 되고 바이러스 농도도 초기에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야지만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델타 변이가 끝은 아닐 거고 변이가 더 등장할 텐데 나올 때마다 복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더 늘어나고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우리의 방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한 번에 종식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좀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독감 바이러스 같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인류와 공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2차 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치명률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500년이나 100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 높아지면서 치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꼭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일찍 숙주를 사망하게 된다면 자기가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기에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중증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았을 때 델타 변이에 72%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예방률이라고 하던데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결과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의료 인력들이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더나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 자료도 해외 자료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속되고 연구가 더 된 다음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한 다음에 예방률을 평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을 보면 32.3%, 접종 완료 비율 2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13.1%인데요. 앞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9월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체 접종률은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고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하더라도 유행은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접종률을 높인다기보다는 2회 접종을 고위험군에게 최대한 빨리 맞춰서 사망자와 중환자를 줄이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5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접종과 50세 미만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전파 차단을 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유행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50대 백신 접종 계획, 예약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셨는데요. 또 20, 30대, 40대까지는 언제 우리는 백신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백신 수급 현황과 계획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예. 백신 공급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실 텐데, 하지만 유행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50세에 최초 예약할 때 사실상 선착순 예약처럼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은 최대한 정부가 백신 예약이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일정보다도 백신 수합이라든지 이제 외국의 지원 등을 통해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공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공급하면서 일정을 통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공급량과 일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가 확보한 물량, 그다음에 어느 분기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와서 20세나 40세 정도는 언제쯤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 계획이라도 좀 제시를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